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독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가 하면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놓고 당정청이 중구난박 딴소리들을 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최근에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대신 통합당은 급격하게 상승세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상승해 갖고 리얼미터 같은 데는 30%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상당히 통합당으로서는 중요한 프로테이지라고 보는데 30%선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5월 달에 비해서 25%까지 막 떨어지고 지금 7주, 10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리막세를 걷고 있어요. 예.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너무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도 하락,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 지지도 상승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이때쯤 총선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참 선거가 저는 이제 떨어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정말 선거는 타이밍입니다. 네,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4월 15일 날 4.15 총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 통합당은 막말 논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인기가 그냥 완전히 욕을 먹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선거 완주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선거라는 게 후보자가 좋은 사람 공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후보자가 선거운동 같은 거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의 타이밍이더라고요. 타이밍. DJ가 늘 얘기했던 게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걸 실감을 합니다. 지금쯤 했으면 김근식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송파에서만 당연히 당선돼서 바로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는 건데 정말 참 정치는 타이밍이라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최근 들어서 한 7주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사실 이제 이미 데드크로스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나버렸죠.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졌고 이미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그렇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국정의 악재들이 이제 겹쳐서 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오만함의 이게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176석이라는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고 이제는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총선 그렇게 해서 압승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윤미향 사태부터 시작이 돼서 인국공 사태니 그다음에 무슨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 사태까지 이렇게까지 연거푸 모든 여권 인사들이 말 실수, 행동 실수, 그다음에 정책 실수, 지금 부동산 정책까지 와서 국민들이 볼 때는 잘하라고 뽑아준 건데 176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석을 갖다 줬는데 그 뒤에 한 행태를 보면 아나무인, 오만방자, 그 다음에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빠지는 것은 그동안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젊은 여성들이고 그건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많이 실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 30대, 30대, 특히 30대가 아주 많이 나오는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거기서 많이 떨어져. 그건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건 30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집을 장만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들을 지금 하고 30대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직장에 지금 취직을 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집 한 채를 얻는 것이 일생의 꿈인데 그럼요. 그거 하나 얻는 게 완전히 좌절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저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그 반여성적인 행태를 보면 사실은 지지도가 많이 그 부분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웬만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꽝꽝 하고 찍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도 다음에 선거에 나오면은 적당히 거짓말 좀 하세요. 너무 솔직하니. 그래도 저는 거짓말을 안 하면 제가 이재명을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 족쇄가 풀리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날부터 독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다,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는 문제다. 그러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제 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지금 여권의 분화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각자 이제 도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세력 분화가 본격화된다. 지금까지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제가 봐도 이제는 그 당대표 선거도 지금 있고요. 8월 달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살아나면서 대권 가도에 이제 그 파란불이 켜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칠 거라고 봅니다. 펼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민주당 내 여권 잠룡들끼리의 대권 경쟁이 시작된 건 맞는데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저는 그 중에 거론되는 사람 중에 조금 격까지 좀 차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김부겸 지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자기는 대권을 안 하겠다로 정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대표 떨어지면 또 대권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됐든 간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하고 이낙연 그 의원과 차별화시키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김부겸 그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같은 이낙연과 저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그 레벨의 발언이라고 보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김부겸 전 의원 입장에서 당대표에 선출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는 당대표 선거 마케팅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앞서가는 이낙연 의원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맞지만 대권 경쟁에 합류한다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색깔을 좀 달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세균 총리도 이야기하면 이분은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잠재적으로는 속으로 이낙연 의원이 낙마하거나 중도에 어떤 힘을 잃어버리면 대안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여권의 대권 후보로 볼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사실은 뭐 법무장관과 상관없이 계속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대권을 노린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올 생각은 강력하게 있을 수가 있죠. 이미 지금 의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광진구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떻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노리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권에서 대권 후보로서 진정한 진선 경쟁은 이낙연, 이재명 줄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미 양강 체제로 이렇게 변화가 됐고 또 8.29 전당대회도 저는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당 그 당원들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다가 거기다가 흠집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죠. 가장 앞서가고 그런 주자를 당권에서 떨어뜨려 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힌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지금 양강 체제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가 이러다가는 뭐 두어 주 지나면은 추월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서갈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의원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신분은 이낙연 의원하고 친분이 있고 이재명 지사 전 친분이 없어요. 제가 욕만 많이 했지. 근데도 정치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저는 멀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가 그 여권 내 당내 그 어떤 그 지지도에서는 이낙연 의원을 좀 앞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그걸 이재명 지사가 왜 그걸 앞서가냐면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는 탁월한 게 뭐냐면 탁월하기도 하고 그게 또 저는 그 지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한데 정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도움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정치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정치 감각이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분은 입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자기 지지자들을 어떻게 열광시키고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 유권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가장 정확히 빨리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거 이제 거기에 오히려 비해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느리잖아요. 워낙 신중하고 워낙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한 발짝 늦고 한 템포 느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그렇게 기사 썼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들기는 성격인데 자기 돌다리가 무너진다.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면 되는데 안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드려 봤으면 괜찮으면 건너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은 자기 지지층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초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정치 동물 감각적인 걸로 그 이낙연 의원을 따라잡는다 해도 저는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를 결코 지지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파퓰리스트예요. 네. 대중의 포퓰리스트죠. 민감한 부분, 대중이 요구하는 부분, 대중이 원하는 부분을 탁탁탁 긁어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치적인 지지를 뭐 상승시킬 수 있고 결집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도자는 대중이 단기간에 원하는 거라도 그게 옳지 않은 거면 그걸 해주지 않는 게 지도자입니다. 예, 옳은 말씀. 그럼요. 근데 대중이 원하는 것만 그냥 톡톡 찍어서 마치 필요한 등 긁어주듯이 하면요. 그건 국가가 거덜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짓을 잘하고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두테르테도 그렇고. 예, 그리고 두테르테.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원하는 그런 결집된 그 지지층만 생각하고 자기 반대층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단호한 말은 좋은 말입니다만 안 좋은 변호는 굉장히 잔인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대한민국을 정말 두 쪽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일단 집권당 여당 내에 대권 내에서는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분열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분열 뭐 자기들의 그냥 독자적인 차별화된 목소리를 좀 내려는 정도이고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올라설 경우 친문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이고 이런 사람들로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뭐 곧 한 11월쯤에 판결이 있는 모양인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아마 대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예요. 시간이 아직은 많으니까. 또 정세균 총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의 대분열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런 성향인데 이재명이가 집권을 했다. 그러면 친노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도 생존을 못하게 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문 진영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진짜 선수가 지금 아직 없다는 거거든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친문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낙연도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 보면은 그 손학규 대표가 데려왔던 사실은 비주류 비노 인사고 그다음에 호남 인사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 의원이 보여주는 또 그 점잖음과 그 준비스러움이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단호하고 집요한 또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친문 진영의 어떤 비리나 잘못이 드러나면 절대 봐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가혹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친문도 알겠죠. 이재명 지사 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편을 결집하는 데는 아주 동물적 감각이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그 방송 종편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나하고는 같이 얼굴은 부딪혔지만 바로 뭐 그런 굉장히 일은 많습니다. 특히 법조인이라서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고소당하지 않았는데 저는 말을 항상 점잖게 하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말을 함부로 했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복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진짜 대통령까지 됐을 때 친문 진영이 과연 이재명 지사를 믿을 수 있겠네요. 절대 저 100% 국민당 생각합니다. 이미 지지난해 경기지사 선거 때 해경문 김씨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공격이 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 지금은 뭐 납작 엎드리고 뭐 한다고 합니다만 그 앙금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친문 진영 핵심에서는 도대체 우리 친문 유자는 누구냐. 아까 김경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쟤도 또 김경수 잘합니다. 쟤 또 운동부 후배고. 뭐 경남대에 계시니까 또 경남지사가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우리 또 우리 그 지사 되기 전에 경남대 또 초빙 교수도 했었어요. 그래. 근데 그 우리 김경수 지사는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경남 지사도 제가 볼 때 사실 버거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안 맞는 후배입니다. 정치력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홍준표, 이재명 정도는 돼야지. 김경수 지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맑고 너무 착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사가 된다면 또 진짜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직 되기 전에는 저도 야 저런 얼굴이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세상이 참 편안해지겠다. 아 그래. 근데 그럽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는 건 아마 그리고 신문지정에서도 김경주 지사는 그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느낌과 인상이 스텝이지 착한 스텝, 성실한 스텝. 지도자로는 아마 생각하기 쉽지 않고 물론 이제 경남지사까지 반일 올랐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대통령 후보로 하기엔 김경수 지사에게도 버겁고 친문 진영에서 상당히 버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정치적인 대권 주자와 관련된 문제들도 여권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스스로 걷어들였어요. 대선 주자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고 또 하나는 금융체제 개편해갖고 그 2천만 원 이상 소득 주식 투자해서 한 사람들에 대해 세금 매긴다고 했다가 그것도 걷어들이고 또 뭐 박원순 시장 문제도 놓고서도 여권 내에서도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감싸고 감추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화해갖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면에서도 또 생각들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레임덕으로 들어간 겁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까지도 그동안에는 그래도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요 근래 보면은 이게 뭐야? 중구난방 산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난맥상은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그 박원순 시장 뒤처리 문제는 뭐 정치적 견해에 따라 조금씩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명확하게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정책이면은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 기재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라인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기재부 장관 말 따로,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말 따로, 국토부 차관 말 따로, 국토부 장관 말 따로, 그다음에 여당의 국토의 간사 말 따로, 총리 말 따로, 법무부 장관 말 따로, 김상조 실장 말 따로 다 다르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레임덕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사실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뿔이 나서 화가 나 있고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지금 뭐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신발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부동산 정책을 하는 주무부처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뭐가 군기를 잘못 잡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장악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청와대의 정부 부처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무슨 지금 그 대검시켜서 무슨 법무부 감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 이 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감찰을 한번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 또 정무적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22번 대책안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면 정치라는 게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주무장관에서 통제력이랄까 뭐 그런 대안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이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김현미하고만 이렇게 속닥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중구난방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대통령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그 장관에 대한 임명과 해임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야당 시절 또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인 시절에 있을 땐 강직한 성품인데 이 강직한 성품이 청와대 구중궁궐의 주인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요 이게 오기로 변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직하니까 그 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소신을 지키는 거지만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피고 했을 때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정책을 피고 뭐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고 정책을 바꾸고 사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 사과, 그다음에 정책의 전환, 그다음에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고 이런 걸 잘 못하나 봐요.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건 제깍제깍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김상조 실장을 묻든지, 아니면 국토부 장관을 묻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나와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불과 작년인가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정책만 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아니, 올해입니까? 올해 신년 기자회견. 맞아요. 신년에 올해 신년 기자회견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제일 잘하고 있고 내가 이것만큼 자신 있다고 했으면 이렇게 엉망이 됐으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죠.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사과할 줄 모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고 책임을 남한테 돌리니까 법무장관이 와갖고 법무장관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담보대출 탓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회개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자기가 정책을 잘못해서 실패해놓고, 이거 부동산 담보대출 때문이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 상식 이하 이야기를 본인도 이제 한 달에 끼어 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마치 이제 결국에 또 무슨 원내대표가 또 나서서 이제 세종으로 행정수들 안 옮겨서 다시. 아니, 그건 헌법 위반한 얘기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당 원내대표가 그러면 됩니까?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헌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대출을 이야기하다가 왜 거기서 행정수도가 나와요? 아까 말씀 중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지금 서울의 부동산값 오르고 지금 부동산값이 대책이 엉망인 게 수도가 서울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예. 뭐 윤석열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게 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녹취록까지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공영방송인 MBC와 뭐 특정 세력이 이렇게 뭐 덫을 놓았다는 의혹들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며칠 전에 KBS까지 국가기관 방송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역대급 오보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디다가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공개도 되기 전에 녹취록이 쓱 고리 흘러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신종 검언 유착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어느 정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언론을 자기들의 어떤 홍보 또는 정권의 어떤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한 나팔수 역할로 만든다는 거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 2명이 쓴 책이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How Democracy Dies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교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최근에 남미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갔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 그 민주주의의 제도를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민주주의의 그 장치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고 사법부, 언론, 입법부까지 시스템 자체를 활용해 권한을 활용해서 다 자기 말만 잘 듣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완전 정확했죠.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행정명령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한다든지 이제 우리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언론 장악하면 독재 시대 때 군부 독재 때나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87년에 민주화되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를 구가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히려 촛불 정부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방송이라는 건 사실 우리 정부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국민의 시청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맞춰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걸로만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을 하더라도 팩트에 근거하지도 않고 이건 방송도 아니고 창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뉴스라는 건 팩트를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에커레 땡전 뉴스에서 전두환이 뭐 했다는 건 그래도 팩트잖아요. 예. 전두환이 했다는 팩트를 하는 건 오케이 팩트니까 거짓말 아니지만 너무 전두환 편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말하는 건 팩트도 아닌 걸 가지고 공영방송에 나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정권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보도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죠.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이에요. 이동재가 구속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판은 끝났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정권편에 서면 된다.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KBS가 MBC는 뭐 민영방송이라고 뭐 허울을 쓰고 있으니 그렇다고 쳐요. KBS는 우리 시청률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이거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할 만한 언론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언젠가라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
검언 유착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서 수사지휘권 배제하고 구속영장 때리고 법원이 발부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볼 때 지금 녹취록도 공개됐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야당이 힘만 있다면 특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특검으로 이 들어가야 사건의 됩니다. 진상을 들어가야 밝혀야 됩니다. 합니다. 이게 도대체 추악한 진상을 진실이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과연 검언 유착이면 검언 유착 한 세력들을 혼내주고 아니고 정말 그 MBC와 그 대깨문 세력의 그 공작에 의한 그 프레임이고 덫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정말 처벌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내부 분열도 서서히 시작되는가 하면은 정책적 이런 혼란상이 벌써부터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미친다는 측면에서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